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장민준 교수입니다. 오늘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기 2025년 동계학술대회를 학술대 일반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 환경 속에서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생산되고 조직되고 또 경험되며 해석되는지 좀 각도로 살펴보는 매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 트랜스미디어 세계관, 약속, 역사적 장소와 공연들,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에까지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사례를 좀 다루고 있지만 문화 콘텐츠를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 토론자들도 오늘 이 세팅 자체 때문에 한꺼번에 나와서 토론을 진짜 토론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논평을 하시는 것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각 발표 원래 15분으로 예상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계속 딜레이가 좀 길어져가지고 12분 정도로 발표를 조금 줄여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데도 원활한 진행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경희대학교 백태영 교수님의 플랫폼 자본주의와 K 콘텐츠의 문화 정착입니다. 그럼 발표 청해서 듣고 하겠습니다. 백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백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K 콘텐츠의 문화 정치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K 콘텐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글로벌 OTT에서 이제 한국 작품이 크게 뜨고 이제 곧바로 세계가 이제 한국 콘텐츠를 이제 바라본다. 한국 콘텐츠가 이제 세계에서 먹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분명 어떠한 사실을 좀 담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 콘텐츠의 가시성이 커졌다는 점은 이제 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콘텐츠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에 분명히 이제 서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그 가시성을 한국 콘텐츠가 이제 세계에 이제 보여지는 그 가시성을 성공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그 가시성에는 어떠한 정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산의 배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의 그런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이제 에피소드 전체 공개, 그리고 이제 자막, 더불어 이제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나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이제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속도가 다시 흥행 지표로 이제 환산이 되는 이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유통이 넓어지는 것, 그리고 산업이 축적된다는 것, 문화적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층이 늘 같은 리듬으로 이제 같은 속도로 이제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최근 플랫폼 담론이 이제 여기에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흥행이 지속되는 동안 불균형한 소유와 수익 배분의 구조, 그리고 이제 플랫폼 의존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이제 거꾸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이제 몰락을 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OTT를 단순한 유통 채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OTT를 이제 제작과 수용의 조건을 구성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바라보고 플랫폼은 콘텐츠를 이렇게 옮기는 통로이며 동시에 거래 규칙을 갱신하고 문화적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조직해 나가는 하나의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치로 이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플랫폼은 콘텐츠의 이용자 행위를 데이터로 이제 포착을 하고 축적하고 가공하고 예측하고 관리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플랫폼 자본주의는 기술 인플라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과 취향, 수용자의 그런 감각과 취향, 그리고 이제 노동과 소비 이런 것들을 재배치하고 일상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자 장치로 좀 기능한다라는 그런 기능에 좀 시각을 이제 좀 던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구 질문은 이렇게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엇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유통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읽히는가,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읽히는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봤고 글로벌 OTT는 로컬 제작 역량과 장르 관습을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콘텐츠를 분류하고 표준화하고 그리고 무엇이 얼마나 보일지 하는 그런 가시성을 좀 결정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정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결정의 배경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미국이라는 그런 가치가 또 숨어 있고요. 자, 추천 시스템은 접근 경로를 이제 설계하고 그 경로 위에서 이제 K 콘텐츠는 특정한 취향의 문법과 감상의 규범에 이제 종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 자본주의의 축적 논리가 K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를 어떻게 이제 조직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알고리즘적 분류, 추천, 로컬화의 표준이 한국성과 이제 장르적 문법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형성되는 한류 담론은 어떤 구조적 긴장과 권력 관계를 구성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경험을 다 이제 데이터화를 이제 한다는 것이죠. 플랫폼은 생활 세계 행위를 데이터로 포착을 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 가공하면서 가치 생산의 회로를 만들어가고 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전통적인 생산만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거고, 비시장적인 활동과 일상적 참여, 이를테면 여가나 취향이나 관계 맺기, 뭐 문화 향유 같은 것들, 이런 일상의 향유, 그런 것들을 가치 생산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치 생산의 계기로 이제 다 전환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플랫폼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험의 데이터화,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 공짜 원재료처럼 이제 전유가 되고 행동 데이터로 변혁이 되고 그 산물이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상품으로 가공돼서 거래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단순 소비자에 이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존재로 위치가 되고, 그리고 클릭, 시청, 탐색 이런 흔적들이 전부 다 이제 플랫폼의 예측 모델로 이제 데이터의 원재료로서 이제 다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콘텐츠의 의미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작품은 좋아서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반응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의 또 그 콘텐츠가 하나의 또 장치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곧바로 이제 개별 작품의 창작성을 평가절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플랫폼의 환경에서 콘텐츠가 배치되는 방식은 창작과 수용을 둘러싼 조건을 꾸준히 바꿔왔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흔적들을 이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환을 현실에서 매개한 도구가 바로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알고리즘은 검색과 추천, 프로파일링과 큐레이션, 그리고 이제 최적화와 예측을 수행하는 절차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기술적 기능을 넘어서 공적, 사적인 삶을 조직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떤 콘텐츠가 발견되는가만이 아니라 어떤 취향의 문법 속에 배치되는가, 콘텐츠도 배치되고 우리 소용자도 배치되고 어떤 취향으로 이제 조직하는가, 어떤 반응을 축적의 대상으로 포착하는가,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왔고 그런 것들을 좀 묻게 하는 경로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플랫폼은 선택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필터링과 이제 정렬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정렬이 이제 콘텐츠를 이렇게 쭈루룩 나열하는 것들, 이런 정렬이 반복되면 이용자의 지각과 행태에 점진적인 그런 변화를 좀 이렇게 누적시킨다는 그런 지점도 한번 좀 초점을 맞춰봤고요. 그래서 취향은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출의 질서와 함께 형성되는 것. 오늘날 수용자들의 취향은 그렇게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화되는 것, 구성되는 걸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K 콘텐츠를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만남의 규칙을 만드는 쪽은 누구인지, 이 질문이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을 이제 종속으로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종속은 이제 개별 계약의 유불리를 이제 단정하는 말이 그런 게 아니라 거래 규칙과 이제 평가 기준, 가시성, 특히 이제 알고리즘, 이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그런 구조적 경향으로서 이제 종속이 나타난 게 아닐까. 이 말은 누가 이겼냐, 졌냐, 뭐 콘텐츠가 어떻게 이제 흥행을 했느냐, 순위 몇 시를 했느냐, 뭐 이런 단순한 프레임보다는 플랫폼의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집중적 경향을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붙잡기 위한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플랫폼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에서도 특징이 있는데, 무상 혹은 저비용 서비스, 연결성의 큐레이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재미와 참여, 소통, 보상 이런 장치로 이용자들을 습관적으로 이제 유인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그러한 통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데이터 자원을 추출하고 알고리즘으로 이제 배치하고 피드백을 확대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수용자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런 잠금 장치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자를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콘텐츠가 이제 알아서 확산한다라는 그런 도식의 설명력은 좀 약해진다는 것이죠. 가시성의 조건, 성과를 말하는 언어, 그리고 이제 발견과 소비의 경로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좋으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도식은 오늘날 조금 이제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OTT가 K 콘텐츠의 의미 생산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글로벌 OTT의 확산은 해외로 이동하는 경로 자체를 한국 콘텐츠가 해외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경로를 이제 완전히 바꿔놓았죠. 예전에는 국내 흥행을 하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바이어가 이제 콘텐츠를 사거나 그런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제작 단계부터 다국적 자본이 투입이 되고 동시에 유통을 전제로 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단지 플랫폼에 올라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플랫폼이 유지하려는 접속의 리듬에 맞춰서 기획되고 개발되고 또 소비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속을 계속 유지하려면 신규 공급이 끊임없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공급을 위해서 더 넓은 소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감수성이 포함된 형태로 이제 콘텐츠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야기와 형식이 K 콘텐츠라는 포장 속에서 이제 수렴이 되고 플랫폼을 통해 각국의 취향으로 이제 전달되고 분산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콘텐츠들이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종화가 등장을 하고 혼종화는 세계화의 부수 효과 정도로 이제 머물지 않고 글로벌 OTT는 어떤 지역에서 흥행한 텍스트를 다른 지역 버전으로 전환하고 문화적 표지 그리고 장르적 관습으로 이제 재배치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유통을 위해서 보편적 또는 보편성의 감수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한 문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로컬적인 특수성들을 배치하는 전략으로 오늘날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이제 K-팝 데모 헌터스 같은 사례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K-팝 데모 헌터스를 보면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런 장르적 문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느껴지는 것은 거기에 K라는 기호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보편적이지만 새롭게 보이는 차원은 이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날 글로벌 콘텐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는 오늘날 단순하게 이제 한국산 이런 뭐 국가적 표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호출하는 분류 언어이고 장르적 문법이고 전시의 질서 거기서 이제 한국성이 이제 글로벌 코드와 이제 접하게 되면서 변주가 되고 혼종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국성이 이렇게 재배치되는 게 아닐까. 정서 정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민족주의 의도와 범지구적인 욕망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이제 널리 알려내고 한국적인 것이 우수해야 되는 것을 알려내는 그런 민족적 의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코드가 결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고 그리고 이제 가시성의 중시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마련한 그런 전시 가시성의 그런 체계에 허용되는 그런 콘텐츠만 등판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오늘날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K 콘텐츠의 세계화는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그런 정치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을 우리가 좀 감안하면서 콘텐츠를 좀 이렇게 바라보고 분석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플랫폼 자본주의의 전시 질서와 권력 관계를 염두에 두고 비로소 지속 가능한 한류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그런 논의와 담론을 이제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배영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글로벌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K 콘텐츠가 어떤 조건과 규칙 속에서 가시화되고 또 유기화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플랫폼과 알고리즘이라는 구조적 조건이 문화 콘텐츠 경험이 관제가 된다는 점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오늘 어뮤즈먼트 전체 주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위해서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세계관으로 확장되고 이용자의 참여와 놀이를 통해서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신호리 교수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신호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논평을 할 정도로 집이 있진 않지만 처음에 토론인 줄 알고 왔는데 5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의견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백태영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문화적 경험을 조직해 나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통제 기구로서 작동한다라는 것에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고 향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행동 데이터로 치환이 되어 알고리즘화되고 그런 알고리즘 속에서 우리가 주체성을 잃어가는 과정을 좀 이런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용어로 포착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K 콘텐츠와의 만남에는 어떤 종속과 예속의 규칙이 있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K라는 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어떤 표지가 아니라 이 플랫폼의 분류 언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어떤 위기감을 좀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논평하는 방법을 몰라서 원래 질문을 했더라면 이런 걸 질문했겠지라고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K 콘텐츠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럼 K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발표문 안에서도 K라는 것이 점점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마 혼종성이라는 용어로 좀 직접적으로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K가 대체 뭘까? 예컨대 말씀하신 K-팝 데모넌터스와 같은 경우라면 공급자가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가? 또는 소비자가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가? 또는 유통자가 어느 것이 한국 사람이지라고 했을 때 사실 K-팝 데모넌터스는 K 콘텐츠를 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K인지에 대한 것이 논의 앞에서 좀 더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정체성이 탈구축되고 재구축되는 과정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제를 벗어난 향유의 힘은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인데요. 예컨대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홍수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개 다 피했는데 대홍수만 못 피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저는 나름 좀 재밌게 봤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하고 다른 이제 플랫폼들을 봤더니 오히려 이 넷플릭스에서 통제하는 힘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오히려 거기서 대항하려고 하는 힘을 다른 플랫폼의 콘텐츠에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나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홍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홍수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에서 나타났던 재난에서 휴머니티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 여행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통해 글로벌과 접속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알고리즘을 넘어선 비판의식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 플랫폼 자본주의 더 나아가서 이제 감시 자본주의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 주체의 선택과는 거의 이제 박탈당한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는 중심을 좀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향유자 아까 그 기조 발표에서 나왔었죠. 예. 향유자들이 또 다른 힘이 플랫폼을 넘어서서 서로 좀 견제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착하신다면 좀 더 균형감 있는 또 설득력 있는 곳이 또는 희망찬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신 조금 이따 잠깐 짧게라도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 취향이 설계됐다라는 어찌 보면 섬뜩한 명제가 그래서 더 이상 독립변인이 아닌 종속변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음모론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라는 이런 음모론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것이 이런 토론을 통해서 건강하게 조금 논의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배태영 교수님? 예. 먼저 이 투박한 논문을 읽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신 신호림 교수님께 감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의 물음표를 던져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K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던져주셨는데 저는 그 대학원에서 이제 영화학을 공부하고 영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학에서 오늘날 K가 이제 영화학에서 말하는 그런 장르 이론처럼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종의 어떠한 느슨한 그 연대 그리고 묶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호로서 하나의 범주의 기호로서 K가 오늘날 지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기호로 출발했는데 오늘날 끊임없이 변화를 하면서 느슨한 범주의 연대를 묶을 수 있는 그런 기호로 진화한 그래서 K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그런 일종의 기호가 아닐까.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정의해 보려고 해도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런 기호가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제의 힘을 벗어난 감상은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도 던져주셨는데요. 사실 글을 쓰고 또 이제 구상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짚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제의 힘을 벗어난 감상은 당연히 이제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용자들은 이제 끊임없이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주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도 있고 동시에 이제 오늘날 제가 이제 바라보는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구조에 의해서 좀 종속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저는 이 구조에 종속되는 현상에 조금 돋보기를 대보는 그러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글 논문에서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잘 참고해서 논문 계속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한양대학교 윤혜영 교수님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무한능력의 새로운 놀이터입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제가 집에서 리허설 해봤는데 19분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반으로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트랜스미디어를 지금 한양대학교 문학과 특수학과 겸임 교수 윤혜영입니다. 저는 일단 트랜스미디어를 전공을 했고 지금 논문을 썼기 때문에 계속 트랜스미디어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리월드를 무한 동력의 새로운 놀이터로 한번 규정해 보고자 하는 연구를 시도해봤습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실제 지금 놀이와 재미가 넘쳐나는 시대죠. 그래서 유저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그리고 플랫폼 간의 확장을 통해서 계속 그 스토리의 소비 방식에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트랜스미디어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드리자면요. 트랜스라는 것이 초월하다, 넘다, 변환하다의 의미고 미디어는 그래서 미디어가 계속 변하고 바뀌고 그리고 컨텐츠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미디어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늘어나고 변형되는 그런 미디어에 맞춰서 컨텐츠까지 같이 함께 변하는. 그래서 사실 이 컵의 모양과 색깔이 다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컨텐츠로서의 공도 그 담기는 미디어에 따라서 모양과 특성과 재질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트랜스미디어의 스토리 월드를 제가 이제 정의를 해봤는데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제작된 텍스트가 만든 가상의 공간이고 텍스트가 트랜스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하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세계 그리고 그 세계관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훨씬 더 익숙하시죠. 그런데 저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자, 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연구가 아직까지 가장 이제 연구가 계속 지속되고 확정되고 있는 것인지는 요 세 가지 논의를 좀 해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헨리 젠킨스가 트랜스미디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의 관점으로 그의 규칙을 가지고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약간 전략의 개념, 어떻게 이야기를 텔링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 개념 때문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분석하는 들은 그 기존의 서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이 굉장히 명확하고 좀 이시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계속 요 텔링의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IP 비즈니스 환경을 보시면 스토리텔링 어떻게 재미있게 스토리를 이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재미있게 텔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플랫폼과 확장되는 플랫폼이 IP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적인 환경 때문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유저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션, 엔터테인먼트, 인조이먼트, 경험, 체험, 이야기, 즐거움, 놀이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생각한 것이고요. 실제 이런 학자들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의 중요성, 새롭게 규정을 하고자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무한 동력의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봤고요. 사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는 이 두 가지 축만 아시면 돼요.
서사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 등장인물 세계 규칙, 역사, 지형, 관계망 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서사적인 형식이고 이용자들은 이런 관계를 계속 탐구해 나가면서 스토리 월드는 계속 증축, 구축, 변환되고 있다는 서사의 확장.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라는 것이죠. 디지털 콘텐츠 환경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쉽게 훨씬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발견하고 공유하고 재창작하는 그런 하나의 논리적인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향유자는 더 이상 그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직접 만들고 책 맥락화하는 공동 창작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이 스토리 월드는 요 향유자가 직접 들어가서 놀이하고 체험하는 개방적인 경험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트랜스미션 스토리 월드는 누가 돌리는가,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제가 박사 논문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미디어와 텍스트 그리고 브랜드와 유저. 그래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스토리월드를 구체화하는 것이죠. 시청각적인 재현이라든지 상호작용적인 그런 미디어의 특성, 몰입 장치 이런 그 각각 가지고 있는 미디어 공유 방식으로 세계를 구현해내고 있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자본과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산업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죠. 텍스트 간의 정체성을 통일한다던가 아니면 그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화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고 중요한 또 이제 유저라는 수치가 있죠. 탐색하고 반응하고 재해석하고 한 커뮤니티 내에서 담론을 생산하고 그런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통해서 서사를 계속 변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텍스트는 인격체는 아니지만 스토리월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구조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세계관의 규칙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고 있죠. 그리고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지나 빈트, 놀이의 가능성들을 품고 있는 텍스트야말로 진정한 놀이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 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부분이에요. 과연 어떻게 놀고 재미를 느끼는가. 근데 이 네 가지 요소, 세계관 그리고 스토리, 캐릭터, 실제적 자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놀고 있느냐.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세계관을 가지고 해리포터닷컴이에요. 요 화면은 요 안에서 유저들이 들어가서 마법 세계의 규칙, 학년 체계, 문화적인 성격, 실제 그 텍스트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 이면의 세계관들을 탐험하고 학습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VR 콘텐츠인데요. 요 콘텐츠에 들어가면 조작을 통해서 해리포터의 조상도 만나고 마법 생물학을 연결시키는 세계관을 탐험하고 확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백스테이지인데요. 그 해리포터가 실제로 그 촬영된 그 백스테이지를 투어하면서 실제로 세계관에 들어가서 참여해보는. 실제로 여기서는 사실 환상이 해체되겠죠. 이것이 제작된 세계관이구나 라는 환상이 해체되지만 다시 재몰입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통해서는 규칙의 학습, 그리고 개인의 효용감, 탐험의 즐거움, 발견하는 기쁨,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퍼즐링하는 것인데요. 트랜스미디어는 그 특징 중에 서사 분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서사가 직접 플로드를 찾아서 조립하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오징어 게임의 그 영상들인데 제 왼쪽은 감독 인터뷰 장면 하나고 공식 SNS 바이럴 콘텐츠 그리고 넷플릭스의 쿠키 영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저들은 그 텍스트에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클로드를 하나하나 모아서 자기들이 이제 세계관과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 빈틈을 파고들고 새롭게 이제 조작하는 것 외에 실제로 리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그 팬픽으로 그 층위가 높고 많이 확산된 팬픽이 해리포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땡땡땡 했더라면 이런 대체 서사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마라우더 시대라든지 스네이프의 내면 서사라든지 호그와트의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팬들이 직접 창작해내는 팬픽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에서도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그런 긴장 그리고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창작과 즐거움 그리고 스토리 월드를 내가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놀이를 할까 가장 이제 떠오르시는 것이 커스텀 플레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캐릭터라는 것이 가장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이자 접점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롤플레잉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외형, 또는 이제 옷이나 그런 특별한 이제 아이템들을 가지고 커스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이런 동일시라는 것이 사실은 감정이입을 넘어서 캐릭터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선택을 재구성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보는, 실험하는 의 특성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조커들의 팬 아트인데요. 아까는 팬 픽을 픽션을 말씀드렸죠. 이건 팬 아트인데요. 조커가 사실 열린 캐릭터라고 이제 많이 논의가 되죠. 고정된 외형이었고 정답의 서사가 없기 때문에 정체성을 변주하면서 느끼는 많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성 조커고요. 그럼 아기 조커, 그다음에 사이버펑크, 스팀펑크 이런 식의 세계관의 그 조커를 얹어서 만들어 이런 팬 아트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통해서는 동일시를 통한 살아보기, 그리고 캐릭터 관계를 전복시키는 그런 즐거움, 캐릭터 감정이나 서사를 같이 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적 자원인데요. 이런 것, 실제적 자원은 제가 새롭게 정의한 용어고요. 스토리월드 내부에 존재하는 사물, 도구, 상징, 인간적인 가치, 구체적인 요소들을 집합한 것이고, 또는 상징적인 장면이나 놀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시 콘텐츠들을 실제적 자원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가장 유명한 것이 머천다이징이죠. 그 해리포터에 나왔던 버터비어 같은 경우, 스타워즈의 뭐 블루밀크, 해리포터의 그런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마법 지팡이들을 머천다이징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유저들이 가지고 조작 체험하면서 스토리월드의 구체성을 경험하고 물질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게 되겠죠. 제가 이거 실제로 며칠 전에 먹었던 햄버거인데요. KFC에서 스트레이저 띵스가 최근 그 시즌을 발표하면서 나온 그 위아래가 뒤바뀐 안과 바퀴 그 뒤바뀐 상품인데, 이거는 그 사실 스트레이저 띵스라는 그 기묘한 이야기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이걸 먹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텍스트 안에 존재하진 않지만 그 세계관을 상품화시켰다는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미디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레고라는 거, 그리고 포켓몬고는 AR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나고 조작할 수 있는, 체화할 수 있는, 네. 이번 오징어 게임 아시겠죠? 다 달고나 게임이라든지 어벤져스의 그런 히어로 포즈 같은 챌린지를 통해서 특정한 장면이나 캐릭터를 상징하는 그런 파편적인 요소들이 실제로는 실제적 자원으로 직접 유저가 체화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경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나의 경험으로 이런 아이템들을 이용하면서 그 세계관을 재구성할 수 있고, 조작과 체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몰입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 사례로 가지고 온 것들이 조금 그 글로벌 프랜차이즈 컨텐츠들이긴 한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유럽이라든지 동아시아에서는 트랜스미디어에도 새롭게 그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이너 컨텐츠라든지 비주류 장르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제가 팬 커뮤니티라든지 그 삶에 실제로 들어가서 질적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이 연구에서 배제될 연구가 제가 지금 합창입니다. 네. 시간이 잘 됐나요? 이어서 한신대학교의 장혜라 교수님께서 윤혜영 교수님 발표 얘기해 줬죠. 논평 토론 씨. 네, 장혜라이고요. 4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을 그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를 그 향유자의 참여와 경험 중심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좀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러니까 윤혜영 선생님의 논문은 오늘 학술대회 주제인 문화 콘텐츠와 어뮤즈먼트를 좀 이론적으로 잘 풀어낸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를 단순히 어떤 이야기의 확장이나 플랫폼 분산의 결과로 보지 않고 참여자의 그 논리적 개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무한 동력의 세계로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동력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세계관, 스토리, 그다음에 캐릭터, 실제적 자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토리월드가 어떻게 놀이의 장으로 구성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향유자들은 더 이상 텍스트를 해석하는 소비자에서 멈추지 않고 그다음에 세계를 탐색하고 조립하며 재구성하고 때로는 공동 창작자로서 이동하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세계로의 중요한 관점 전환이며 오늘날 그 글로벌 IP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를 잘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또 팬픽이라든지 밈, 포스트 플레이, 테마파크, AR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그 통합적으로 그 이론적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해리포터 굉장히 좋아해서 그 해리포터 테마파크를 갔었는데 그때 그 테마파크에서 인터랙티브 지팡이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 체험을 할 때 하다 보면 내가 진짜 마법 세계에 들어와서 마법사가 돼서 진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기도 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그 IP 확장의 성공 조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참여자가 세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가 이라는 질문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최근 K 콘텐츠를 보면 세계관들 많이 설정해요. 근데 그 세계관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팬이 적극적으로 놀 수 있는 구조까지는 충분히 설계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게 트랜스미디어에서 추구하는 세계관이 점점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향유자에게 피로감을 주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그 MCU, 마블 콘텐츠, 그 마블 영화들의 그 현재 주목도나 흥행 흐름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BTS를 정점으로 강하게 작동했던 그 아이돌 세계관 이것도 4세대, 5세대로 오면서 이전만큼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방대해지고 복잡해질 경우에 저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적 구조나 무한 동력이 오히려 향유자에게 좀 피로감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답변이 만약에 이제 지금 받기 어렵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구에 높여 멋있게 해주신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신 것이 그 트랜스미디어에 대한 퍼티그거든요. 사실 세계관이 너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사실 진입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트랜스미디어 사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유저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자신들이 그 소비의 맥락을 정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팬 하면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멀리서 볼 것인가, 들어가서 볼 것인가, 들어가서 만들 것인가까지 그 굉장히 그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그 텍스트와 나와의 관계를 조정하면서 그리고 그 몰입의 층위도 조정하면서 그 소비하는 그 스타일 뭐 어떤 디바이스에서 언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를 할지를 어느 정도 이제 유저들이 정해가면서 그 들어가고 아웃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재미가 없거나 그 내가 아무리 조각들을 모아도 재미가 없으면 떠나게 되십니다. 그럼 이제 그 스토리 월드는 폐허가 되겠죠. 나중에 새로운 자본과 새로운 미디어에서 리빌딩 되거나 리부스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그 거리를 조절하고 새로운 맥락 속에서 소비의 스타일을 정해갑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사회자로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오늘 사회를 맡기 전에 4개를 읽고 나서 읽어보면서 되게 내 스스로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은 이거는 질문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현 교수님 발표에서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를 서사 확장의 결과가 아니라 사유자의 노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의 구조로 제작해 주셨다는 점이 저는 되게 굉장히 기뻤고요. 또 그래서 컨텐츠가 플랫폼 위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세계가 되는지, 그 세계관이 어떻게 조성되고 만들어지는지 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헨리 제키스 얘기가 나와서 이제 팬덤 연구도 당연히 여기에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결국 어뮤즈먼트와 연관돼서 또 얘기해 볼 거리가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매우 즐거운 발표였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에서는 이런 문화 콘텐츠의 경험의 문제가 보다 구체적인 장소, 즉 역사적 공간과 공연 현장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이반야 박사님의 장소의 기억과 상상력, 속초점 공연 기획을 중심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과에서 콘텐츠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화기획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논문의 주제는 제가 2024년과 2025년에 했던 공연기획을 중심으로 이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삼아서 이제 석조전 공연 기획 중심으로 AI 기술 혁신성의 조정 효과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 연구는 박사 논문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석조전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 석조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들까지 연구 모델로 확장을 해서 AI를 얼만큼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생각 윤리 과외대 라인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연구의 출발점은 역사적 공간의 힘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이 장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상상력이 최대한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적 장소는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어떤 단편적인 거를 가져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연을 결합할 때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덕수궁의 밤의 석조전에 어떤 날이 어떻게 영향을 줘서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가라는 그 관객이 지각할 수 있는 경험을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AI 기술을 되게 활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 도구로 활용을 해서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최종 창작자인 작사가하고 작곡가에게 AI의 그 결과물을 넘겨주긴 했지만 그들이 이제 제가 AI를 활용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제작을 했고 이제 제가 연구로 이제 바꿔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협업의 투명성이라는 그런 윤리적 쟁점이 이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핵심 연구 질문은 장소성과 체험의 관계인데요. 석조전에 지각된 장소성에는 역사성, 상징성, 건축성, 심리성이 있었고요. 관객 체험에는 몰입, 만족, 참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 질문을 삼고 AI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 이제 AI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AI 기술 혁신성은 장소성과 관객 체험 간의 정해관계를 어떻게 증폭했는가에 대해 했고요. 그리고 창작 관계에서 AI 협업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라는 걸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지각된 장소성의 3차원 역사성인데요. 과거의 연결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성은 관객의 몰입에 들어가는 역할을 가져오게 합니다. 대한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빠져들어서 활동에 시간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성을 장소에서 끌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징성, 밤의 석조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대한제국을 가지고 있고 건축적 심리성 역시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테라스를 즐기는 그런 만족감과 그다음에 직접 참여한다라는 그런 이 3.3 이론이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되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이 관객의 그 만족도를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지적 파트너로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인지 이론과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매체 풍부성 이론 그리고 지각된 혁신성 이거를 인지적 파트너로서 AI를 활용했다는 증거를 삼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성 증폭의 세 가지 메커니즘은 역사성이 더 증폭되었습니다. 체험하는 역사로서 현실감을 재현할 수 있게 제가 상상력을 더 가미할 수 있게 도왔고요. 그리고 석조전이 상징하는 문화 공존의 의미를 시청각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AI를 통해 볼 수 있었고 신고전주의 건축 공간에 최적화된 사운드스케이프를 실시간으로 조절함으로써 동적 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밤의 석조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덕수궁 앞에 대한문에 들어선 순간 황제폐하의 손님으로서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거의 정점은 석조전에 입장할 때 책임관이 직접 나와서 지금 황제폐하 손님을 모셔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의 테라스에서 바이올린과 첼로 감상을 통해 석조전의 그 장소성을 온전하게 느끼는데요. 마지막에 뮤지컬 공연에서 이 장소성에 더 깊이가 새겨져 들어갑니다. 접견실이라는 식재 얼싸적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대한제국에 있었던 일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창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한제국의 역사적 기록을 보기 위해 조선왕조 실록을 직접 분석해서 한일병합조약이라든가 아니면 승전 효왕후라는 인물을 이제 발굴하기 위해 그쪽 사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이런 사실들을 키워드들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AI에게 고종이 석조전을 건립한 목적과 서양 열강과 어깨 나르형을 황제의 꿈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맨날 고종과 명성한 것만 부각이 되고 있으니 이제 실제 살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순종 효왕과 순종을 좀 넣어봐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역사적 사실과 저의 느낌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넣었더니 이제 음악을 생성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곡하고 작사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GPT를 통해서 희망적이고 슬프면서 어떻다는 느낌을 줬고 그다음에 GPT가 전체적으로 수노 AI라는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어플에게 그런 그 도구에다가 할 수 있게끔 레퍼런스를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음악을 창작했고 가사도 바꿔가면서 뭐 이제 작곡에 대한 그 리듬 같은 것들을 GPT의 도움을 통해서 받아서 할 수 있었고요. 수노 AI를 통해서는 만족스러운 레퍼런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짧은 시간에 해야 했기 때문에 작사가 작곡가한테 넘겼고 한 20일 만에 곡이 3곡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제가 그때 AI한테 이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고 그냥 레퍼런스를 전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 핵심 윤리적 쟁점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사가 작곡가의 저작물이지만 기획자 AI 활용이 창작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돼야 될까라는 거는 향후 좀 더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3,701명의 관객이 있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답변한 분들은 320명 정도 됐고요. 측정 변수는 장수성 관객 체험, 지각된 AR 기술 혁신성으로 했고 이걸 이제 회귀 분석을 했었고 그 결과 가설이 관객이 지각한 AI 혁신성이 높을수록 강소성이 관객 체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화되었다라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제작진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AI 실제 활용 방식과 윤리적으로 이제 투명하지 않은 이유나 뭐 그 과정이 결과에 미친 영향 같은 걸 통해 심층적 이해를 해서 이제 보완을 해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를 했고요. 그 핵심 발견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유의미하게 AI 기술 혁신성이 장식성에 증폭시켰다. 왜냐하면 2024년에 참여했던 관객들도 있었거든요. 그 관객들과 대비를 해서 물어봤을 때 좀 더 감성이 풍부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모형이 약간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렸네. 그래서 통용성 구제 함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획 창작과 협업 과정에서 AI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윤리적 문제로 이 단계에 중점을 다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향후 방법론으로는 이제 질적 연구를 좀 더 확대해서 가직단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장소성의 사례를 통해 연구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이론적으로 기여될 수 있는 바는 AI 시대에 장소 기반 공연 예술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경복궁, 창덕궁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K 콘텐츠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따라 국가유산에 대한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선왕조 실록 단순한 기록만을 통해서 창작적인 그 상상력이 좀 부족한 기획자들에게 이제 확장된 파트너로서 다양하게 이제 적용되지 않을까, 확장된 인지론을 더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무적으로 크게 기여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면 정책적으로도 기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예술의 교차점에서 이제 AI가 방속성을 증폭하는 3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더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저는 이 연구를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회계 분석 설계를 제가 좀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결과만 얘기해 주셔서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조금 얘기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반현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역사적 장소에서의 공연 기획을 통해 장수성이 관객의 체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AI 기술 활용이 어떤 가능성과 또 윤리적 쟁점을 동시에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재미있게도 이러한 역사적 장소가 가지는 힘은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축적된 스토리의 축적, 시간의 축적이 결국 스토리의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지금 방금 발표가 바로 전 발표와도 그런 부분에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의 축적이 어떻게 플랫폼과
AI라는 기술과 합쳐져서 관객들에게 장소성이 증폭되어 체화되는지 그런 지점을 잘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외대 최준환 교수님께서 이반야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최준영입니다.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보기 싫어서 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소의 기억과 상상력이라는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아마 문화공간으로 학위 논문을 써서 저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표 듣고 토론 자리에 오게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발표를 듣다 보니 AI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문화유산 결합이라는 거는 되게 시의적절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에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잘 발표가 돼서 다른 문화유산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실무 이론에서 실무적인 것, 정책적 기여까지 갈 수 있다는 지점이라 보고 네, 그 점에서 어여 논문이 잘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이 주신 키워드 중에 그 협업의 투명성, 네, 그다음에 윤리 가이드라인이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그랬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면 그 밤의 석조전을 보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왜 이런 단어들이 좀 핵심 키워드들이 나왔는지를 좀 궁금해서 묻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논증화해서 네, 잘 글로 쓴다 그러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협업의 투명성과 이 실무적 기준이 이 가장 큰 이제 우리가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가 결론은 나왔지만 그 기준의 가이드, 근거 이런 게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AI 생성물과 인간 창작물 간의 경계 설정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이 좀 더 수립이 된다고 하면 이 점을 좀 강조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장소성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선생님 주신 이제 이 글에서는 이제 창작자에 관련된 윤리성을 좀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라고 하면 AI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석조전이 예를 든다면 그것에 원래 갖고 있었던 진정성, 그거의 원천이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윤리 문제도 한번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양쪽을 좀 왔다 갔다 좀 본다고 해서 녹여낼 수 있다면 예, 되게 굉장히 시의적절한 논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직 완성 전일 것 같아서 선생님도 장소의 기억과 상상력이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단순화된 느낌이 좀 나서 선생님의 핵심 키워드들이 이 제목 속에 잘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냥 석조전이라고 할 때는 석조전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밤의 석조전이라는 걸 소재로 보고 쓰셨기 때문에 좀 밤의 석조전이라든지 AI 이런 부분들이 앞에 제목으로 나오면 좀 더 구체화적이고 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최준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완성이 덜 됐다는 의미에서 제가 살짝 더 드리고 싶었던 이반야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혼합 연구를 가져감에 있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세계관도 많이 다르거든요. 에피스테몰로지와 온톨로지, 논제론과 인식론이 많이 다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하시면 되게 재미있는 논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장소 상상력이라고 했던 거는 그냥 이 발표 주제에 좀 맞춰보려고 본 제목이고요. 실제로 이제 소논문을 조금 정리해서 낼 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제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리적 쟁점 가이드라인 이것만 따로 빼내서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솔직히 제가 수노를 통해서 만든 레퍼런스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 각자 작곡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저작권을 좀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그걸 밝히지도 않았고 제가 이제 전달한 게 어떻게 왔는지 말도 안 했고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 제시한다면 다른 기획자들도 이제 기획할 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작권 투명 그 공동 협약 그 협력의 투명성 같은 것들도 정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소논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나의 방법론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질적 연구를 통해서는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탐색의 의미 생성 단계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많은 관객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호남 연구 공부를 이제 마지막 발표에서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과 캐릭터, 그리고 AI 기술, 그리고 K-팝 아이돌 시스템이 만나는 사례로 좀 논의를 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이자 마지막 발표는 상명대학교 조인혜 연구원님께서 버추얼 유튜버에서 K-팝 아이돌로서의 확장, 키즈나 아이에서 플레이까지입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조인혜라고 합니다. 저는 또 K컬처에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일본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왔고 일본과 한국에 관련해서 계속 K-팝이라든지 K-컬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버추얼 유튜버라는 게 어떻게 K-팝 아이돌로서의 확장으로 되는지 키즈나 아이부터 플레이브까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구의 배경은 이제 여기서 V튜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는 한국에서는 버튜버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말하죠. 그런데 영어권이랑 일본권에서는 V튜버라는 단어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V튜버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V튜버는 일본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키즈나 아이가 2016년 12월부터 만들어서 프로젝트식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20년대 한국에서 K-팝형 버추얼 아이돌, 이제 플레이브와 같은 그런 사례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라기보다는 문화 콘텐츠 구조의 이동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이런 V튜버가 아이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연구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V튜버, 한국 K V튜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플레이브와 같은 그런 사례의 문화적 차이와 특징을 아즈마 히로키의 데이터베이스 소비론과 미디어 믹스 구조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K-팝 팬덤 연구, 가상 아이돌의 산업에 관한 연구가 좀 대부분인데 선행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V튜버에서 K-팝 아이돌로의 구조적 전환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되고 있지 않아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 질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V튜버는 어떤 미디어 믹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왜 K-팝 아이돌 구조로 재편이 되었는가?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버추얼 유튜버는 V튜버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라이브 2D나 3D 아바타를 통해서 인터넷 플랫폼 방송을 진행하는 캐릭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위쪽 그림이 이제 라이브 2D고요. 밑에가 3D인데요. 라이브 2D는 저기 상반신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와 가까운 그림에 가까운 캐릭터가 표정만 움직이는 정도라면 3D 같은 경우는 몸이 다 움직이는 거죠. 플레이브와 같이 춤도 출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버튜버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영어권이나 일본에서는 V튜버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키즈나 아이가 굉장히 확장이 됐었는데요. 일본 3D 버추얼 캐릭터가 최초로 버추얼 유튜버입니다 라고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면서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버추얼 캐릭터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 대부분을
네, 버추얼 유튜버라고 부르는 지금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이 되는 아즈마 히로키의 이야기인데요. 동물화 하는 포스트 모던과 데이터베이스 소비론, 이 두 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거대 서사의 붕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캐릭터, 그러니까 팬이 의미보다는 즉각적인 만족, 즉 모해 요소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의 뭐 특징, 귀여움 이런 것을 소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이야기보다 속성에 집합이 되어 있고 팬은 서사보다 캐릭터 요소를 선택하고 조합해서 창작해 나가고 그것을 소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VTuber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소비에 최적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 VTuber의 미디어믹스 구조를 보면은 키즈나 아이가 원래 키즈나 AI인데 그것을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아이라고 일부러 이제 이름과 같이 지은 것이죠. 2016년부터 활동을 했지만 확장된 건 2017년이고 굉장히 캐릭터 중심적이고 잡담이나 게임, 뭐 밈, 굿즈로 확장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2차 창작 활성화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캐릭터 데이터베이스와 팬 참여형 소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본 VTuber는 그럼 어떻게 확산이 되었느냐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홀로라이브 그리고 니지산지와 같이 버추얼 유튜버를 양산하는 이런 양성하는 우리나라에서 K-팝을 양성하듯이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1위부터 7위까지 이런 랭킹이 지어질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본 VTuber의 특징은 오타쿠 문화에 기반을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 방송 중심이고 캐릭터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소비와 잘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미즈칸이라는 식품 회사와 이제 이런 버튜버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확산도 하고요. 팝업 스토어 같은 것도 그러면서 이 모델링의 그대로 한국 VTuber의 등장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지산지가 KR이라는 한국 지사를 세워서 한국에서의 활동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버튜버가 양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한국에서 이제 버추얼 유튜브 모델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국인 버튜버인데 이제 일본식 이름을 쓰면서 일본인 캐릭터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버튜버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아직까지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한계점이 있었죠. 이런 뭐 오타쿠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거리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서브컬처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VTuber라는 것 자체가 일본의 애니메이션, 아니메, 그리고 게임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 전후로 이제 한국에 이런 버튜버 기획사가 생기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하치나 남궁역과 같은 배경이 한국, 뭐 조선시대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만들어서 물론 일본식 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한국적인 캐릭터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캐릭터 배경과 세계관이 한국일 뿐이지 일본 VTuber 모델과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팝 산업의 글로벌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추얼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 그리고 팬덤 조직력과 플랫폼 인프라를 넣어서 일본 모델의 단순 수입이 아니라 다시 재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례로 이세계 아이돌과 플레이브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브를 보시면 활동 구조는 일반 K-팝 아이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앨범도 발매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음악 방송도 나오고 팬미팅도 하죠. 거기에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뭐 데뷔를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뭐 이런 컴백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존 아이돌과 동일한 소비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버튜버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 믹스 구조 차이를 보자면 일본은 캐릭터 중심, 철저하게 캐릭터 중심이고 그리고 개인 방송 중심이고 데이터베이스 소비를 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한국은 이제 버추얼 아이돌로 보자면 아이돌 시스템 중심이고 그룹 퍼포먼스를 하고 서사와 성장의 결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VTu버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아이돌 성장 서사라는 K-팝 소비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성을 하였다라고 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콘텐츠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제 일본은 기술 그리고 캐릭터 모델을 제공하게 되었고 한국은 산업화 글로벌화 전략을 적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하이브리드 디지털 아이돌이 탄생을 했고 이것이 일방향의 영향이 아니라 순환적인 변종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본 VTu버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적 캐릭터 소비를 기반으로 전형적인 일본식 미디어 믹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런 캐릭터 중심 소비 구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플레이브와 같은 캐릭터 기반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도 캐릭터성의 아이돌 음악이나 퍼포먼스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동아시아 미디어 믹스의 새로운 단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겠죠. 뭐 의의는 있겠지만 VTu버를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문화 구조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되었고 그리고 K-팝 콘텐츠 연구와 일본 서브컬처 콘텐츠 연구의 접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것들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사례 수가 정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계가 좀 있고 그리고 이론적 의미를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좀 많이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희 연구원님, 사실은 저는 이 논문 맨 처음에 받고 읽으면서 플레이버의 기원을 보통 한국이 1998년에 나온 아담으로 봤거든요. 망한 이제 사이버 아이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오늘 맨 처음에 그래서 아이나 키즈와의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화했는데 결국 그 연관성이 어디서 있나 했던 결국에는 팬덤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일본의 버튜버와 우리나라의 플레이버와 연관이 지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보면은 저를 마음 설레게 했던 예전 전용소녀 AI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전용소녀 AI 1990년대 망가인데요. 그게 또 제가 생각에는 일본의 VTuber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서로 자유로운 토론은 불가능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인하 교수님께서 조윤희 연구원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교육도 아니고요. 제가 아이돌 생각력 그래서 플레이브는 일단 아이돌 네 아이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게 사실 버튜버는 거의 그냥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 잘 세계 아이돌 정도 말고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선생님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버추얼 유튜버라는 거나 특히 이제 올해나 작년에 이제 플레이브가 좀 성공 사례다 보니까 발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논문이 다른 논문들과 이제 차별점이 있다면 이제 일본이랑 비교해서 한국이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재내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버추얼 유튜버는 어떤 캐릭터성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일본에서도 규모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장벽이 좀 높은 서브컬처인데
플레이브는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에 방송했던 이제 SBS 가요대전에도 나오고 멜론 뮤직 어워드에도 나오고 또 이제 MBC 가요대 축제에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TV에서 최소한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중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아이돌 산업이 이제 대중성이 있냐 아직 요 문제로 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랑 이제 별개로 일단 인터넷 방송을 이제 중심으로 활동하는 버티버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선생님 논문을 어떻게 전개하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본 대안 같은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 버튜버 이제 구독자나 이제 팬덤들이 안사랑나 이제 혹은 본체, 뭐 빨간 약, 환생, 전생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버튜버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솔직히 다 뭔 소리인가 싶으실 수가 있어서 저도 그리고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찾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 그 소비론으로 이제 분석해 보면 조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버티버 뒤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안사람 혹은 본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버티버가 어떤 캐릭터의 속성을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사람을 좀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반영을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플레이브 멤버 중에 이제 그림에서는 키가 제일 큰 멤버가 실제로는 키가 제일 크지 않다든지 뭐 이런 간단하게 이런 것도 있고 성격 같은 것도 아마 그리고 이제 빨간 약은 이제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밝혀졌을 때 신상 정보가 이제 알려졌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환생은 버튜버가 그 어떤 한 그 캐릭터를 그만두고 다른 캐릭터로 이제 전환할 주로 보면 회사랑 계약이 끝날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전생이 버티버의 과거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사실 아이돌 팬덤에서도 이제 캐봉이라고 불리는 이제 캐릭터 분계가 이제 어떤 이제 팬을 이제 그만거나 계속 지속하는 좀 캐봉이 오면 보통 이제 탈덕을 한다고 하는 그 팬을 그만두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어떤 이 버티버는 이렇게 캐릭터가 많이 붕괴가 되면 이게 극단에 어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을 약간 강조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뒤에 사람이 있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하고 나는 안 알고 싶다, 안 궁금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제 키즈나 아이는 뒤에 사람이 이제 성우였고 본인이 이제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브도 이제 모든 멤버들이 다른 아이돌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다시 재데뷔를 한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언급을 하면은 이 회사의 영업 방해가 되느냐 안 되냐고 약간 요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건 알 사람은 다 알고 이제 모르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모르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종의 페르소나를 연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들 자신이 또 자신의 일에 반영이 되고 그들의 서사 같은 것들이 아니면 취향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 아이돌한테다가 버티버라는 다른 이제 새로운 페르소나 하나 더 심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고가 되지 않으실까 싶고 질문은 이제 저희 두 가지인데요. 이제 아까 발표하실 때는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인터넷 방송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자체에 어느 정도 팬덤이 부족한 세계 아이돌에 대해서 본인 자체에 말씀이 없으셔서 갖고 왜 이제 이거를 안 하셨을지가 조금 궁금한데 사실 이 세대들이 또 최근에 이런저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안 하신 건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버추얼 유튜버 구독자는 결국 어떤 캐릭터 속의 사령을 좋아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플레이브는 이런 원래 기존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팬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말하자면 공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일반 유튜버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제 비연예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캐릭터랑 사람 중에 이제 어디에 좀
프로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아예 이게 아니라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프로가 좀 잘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이제 7대 아이돌이 유튜버의 형태로 참여한 소녀 리버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데뷔가 약간 후질부질되고 거의 누가 자기라는 걸 이제 알려주면서 약간 시선은 좋았으나 잘 안 된지 비우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고 동인대 박원준 선생님의 버추얼 아이돌 한일 연구 동향 비교라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지 않을까. 네, 이평 감사드립니다.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이 세계 아이돌은 사례로 넣지 않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일단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이 세계 아이돌을 뭐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도 했고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세계 아이돌이랑 플레이브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계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터넷 방송인이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아이돌이기 때문에 플레이브처럼 케이팝에 대한 이런 트레이닝을 받은 가수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격의 아이돌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확장적으로 보자면 플레이브가 되기 전에 이 세계 아이돌과 같은 형태가 있었고 플레이브가 완성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캐릭터로서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 본체에 대해서 좋아하는 건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이제 플레이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그룹으로 만나서 들어보면은 그 본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로서 그게 아이돌이고 그게 나의 뭐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본체가 왜 필요가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원래 기존의 아이돌들은 뭔가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키즈나 아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부터 프로젝트로 성우가 이제 연기를 하고 했지만 그 캐릭터성을 중시를 하는 거지 본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다 이 캐릭터성의 중심으로 해서 네, 흥미를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세션들에서 중요한 지점은 아마 팬덤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어찌 보면은 또 여전히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크리에이터들이 영향됩니다. 누가 만드느냐. 근데 재밌는 것은 플레이브 기획 제작한 분이 저랑 그 지인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원래 재밌게도 무한도전 PD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트랜스 잡이, 트랜스 어큐페이션들이 팬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플랫폼과 기술, 세계관, 장소 그리고 버추얼 캐릭터까지 서로 다른 사례들이 모두 문화 콘텐츠가 우리에게 작동하는 조건이 무엇이며 또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으로 또 연결되어 있음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작품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의 규칙과 기술의 매개, 향유자, 특히 다양한 팬덤의 참여와 또 윤리적 판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또 분명히 보여준 세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